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전의 용사. 난 괜찮은데. 장난감 하시죠. 안돼. 뭐 이거 할까? 호권. 나는 뭐 이게 뭐 이런 거 뭐 있어. 뭐 아니야 이게. 뭐 하다가 이래. 왜 제가 그럼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 전쟁의 배경이 중국입니다. 동양에 고전하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국의 전쟁, 그 중에서도 한무제 흉노정벌,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듣고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이것도 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봤을 때 중국은 역사상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죠. 외부로부터 침입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졌어요. 침공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별로 못했어요. 아편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더 쉽게 말하면 외국 군대와 싸워서 별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중국 고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영웅들 대부분 뭡니까? 내전이에요. 삼국지, 초한지, 수호지, 열국지 등등등등등 보면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거였다고 보는데, 일단 얘네들이 오랑캐라고 얘기하는 족속들하고 전면적인 전쟁이 붙었을 때 단 한 번도 승리한 예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예외가 이 한무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봤어요. 이 사람 평가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이게 평가가 엇갈려요. 근데 16세에 즉위한 사람이에요. 이게 BC 141년에 한나라 경제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고 그것도 적통이 아니죠. 후궁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에서 한참 일죠. 근데 엄마가 이게 확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엄마의 뛰어난 기지로 옥좌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22살부터 수완을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화폐개혁 해가지고 좀 지하 경제를 양조로 끌어내고 염철 전매저대라고 있죠. 소금하고 철, 그 다음에 술 같은 걸 전매한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했는데 이게 이후에도 중국 왕조의 국가 재정의 근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역사에 있는 여러 가지 황제 중에서 비교적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호불호도 많이 갈린다. 왜 호불호가 많이 갈리냐는 제 기준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흉노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북방민족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국 애들은 자기네를 뭐라고 해요? 중국이잖아, 중국. 이 중국이라는 게 세상의 중심 아니야. 그리고 자기네가 사는 데를 뭐라 그랬어요? 중원. 이렇게 했죠. 중원. 여러분 무협지 보면 나오잖아. 내가 중원에 진출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 중원인데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네 가지 오랑캐가 있죠. 서융, 동이, 남만, 북적. 동이는 어디예요? 우리도 오랑캐였대, 이 새끼들이. 나 진짜. 그래. 얘네가 먼저 문명이 앞서서 우리한테 뭐 유학도 전해주고 한자도 전해주고 했던 건 내가 인정하는데, 지네가 아니면 다 오랑캐? 오랑캐란 건 뭐야, 한마디로? 오랑캐라는 거. 문명이 없는, 미개한 새끼들 아니야. 오랑캐라는 게 사실.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이게 북적에 해당하는 게 흉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흉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 일대에서부터 서쪽 중앙아시아 등지, 그러니까 중원의 북쪽에 있는 애들 대부분의 유목민족을 흉노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게 흉한 새끼들이라는 얘기지. 특히 이 북쪽에 있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 유목민족이잖아. 이게 중국 애들은 항상 뭐예요? 유목민족한테 털리고 다녔죠. 흉노, 몽골, 만주족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서 여지없이 털립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뭐예요? 이게 떠돌아다니는 애들이잖아요. 말 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곡식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약탈하러 어쩔 수 없이 농경사회를 주로 이루고 있는 곳을 침략하는데, 이러면서도 되게 막 하대했어요. 저거 양젖이나 먹는 누린내 나는 새끼들 막 이랬다고.
중원 애들이, 중국 애들이. 항상 이게 유목민족한테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중국이 중국 내에서 강력한 통일 왕조가 생기면 항상 뭐야? 유목민족을 때려잡으려고 했어요. 때려잡기보단 몰아내려고 했지. 자기 영토 쪽에서 몰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흉노 같은 이런 유목민족의 가장 큰 단점이 있죠. 강점도 있는데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예요? 단합이 안 돼. 뿔뿔이 흩어져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돼서 공격을 잘 안 해요. 또 이런 것도 있다. 이 부족이 여러 가지니까 부족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에서도 한 20-30명 되는 반에서도 나하고 안 친한 애들 있잖아. 얘네도 마찬가지라고. 안 친한 애들이 당연히 있겠죠. 부족끼리. 근데 얘네는 부족은 이런다? 덮하잖아. 안 친하면 뭐야? 원수가 되어버려요. 걔네하고 박 터지게 싸워요. 유목민족이 어쩔 수 없이 물론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우리를 약탈하고 이런 건 좀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유목민족의 가장 큰 단점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쟤네가 커다란 세력을 규합해서 우리를 전면 침공은 안 한다. 이런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은 있었을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상황이 바뀌어져요. 왜? 얘네라고 계속 미개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얘네 쪽에서 뭐예요? 얘네 쪽에서도 일단 걸출한 리더가 한 명 나와서 통합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무서운 일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모든 왕조가 이 통일 왕조를 이루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숙제가 도대체 저 유목민족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였어요. 그러면 꼭 이때 누가 한 명 딱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몽골 때는 칭기스칸.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예전에 여진족 같은 애들은 뭐예요? 걔네들 뭐 홍타이지 이랬잖아요. 마찬가지야. 이때도 흉노에서 누가 나타나냐? 묵특선우라는 아주 걸출한 리더가 나와요. 유목민족 세력을 규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선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대추장 같은 그런 의미를 하면 얘네는 왕이겠지. 그러니까. 근데 선우를 오르는 과정에서도 얘도 뭐예요? 한무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한무제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지만 얘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형제들 다 제끼고 올라옵니다. 얘가. 근데 얘가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얘가 딱 리더로 됐잖아요. 딱 이거야. 우리의 강점을 살리자. 그 강점을 극대화한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흉노 기병 3명이 한나라 기병 100명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이제 야전에서는 절대 이 흉노족을 어떻게 뭐 상대를 못 했대요. 얘네가 이제 유목민족 흩어져 살던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확 규합을 했다가도 전략에 따라서 확 흩어져요. 그럼 뭐야? 적의 주력을 포착해서 섬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목민족하고 상대할 때 그게 안 된다니까? 왜? 흩어지니까 유목민족의 주력을 포착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 안에 흉노의 왕초가 저쪽 부대 어느 곳에 있는지 잘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포착 선멸이 힘들고 또 보급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급을 차단하기가 힘들어요. 왜? 얘네는 유목민족이니까 항상 뭐예요? 군대와 병참기지가 같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병참기지 역할을 하니까 적의 보급선을 끊는 것도 힘들단 말이지. 적의 주력을 포착하기도 힘들고. 한나라 군대가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기병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뭐 전차 같은 거 있죠. 전차 같은 걸로 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속도도 느린 데다가 포착도 못하지. 얘네 쫓아다니다가 끝나요. 왜? 얘네도 쫓아다니려면 보급품이 있어야 되잖아. 보급선이 길게 늘어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작전할 시간 동안의 식량을 같이 가지고 다닌다고. 그게 한계가 한 달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남짓 주구장창 쫓아다니다가 식량이 떨어져요. 보급품이 떨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회군해야지. 어쩔 수 없죠 이거. 그러면서 뭐야? 돌아가는 거 놔두지도 않죠. 어떻게 해요? 계속 히트앤드런 한단 말이야. 이 흉노족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흉노를 토벌하는 게 말도 안 돼요. 토벌 자체가 안 되고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안 당하면 다행이야. 안 당하면 다행이야. 더군다나 이제 진나라가 있었죠. 요 한나라 앞에 진나라가 있었잖아요.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한동안 내전이 있었잖아요. 중국에. 그 틈에 흉노가 힘을 확 키워요. 한무제 이전에도 네. 흉노랑 뭐 붙은 적이 있나요? 아, 여러분 아시죠? 한나라 고조 유방. 쉽게 말해서 초한제 영웅 아니야. 끝내는 항우를 작살내는 사람이 유방 아니야. 그런데 이 한나라 고조 유방이 흉노를 토벌하려고 해요. 근데 오히려 흉노 땅에 들어갔다가 흉노족의 반격에 직면해요. 그래서 7일간이나 포위가 돼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뭐 협상도 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굴욕적인 조건을 맺고 겨우 빠져나와요.
유방이. 그로부터는 뭐야? 한나라가 얘네들한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그 다음부터는 뭐 얼씬도 못해요. 때만 되면 와서 달라 그러면 그냥 두말 없이 줘야 돼, 얘네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한나라 고조 유방이 죽고 나서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부인이 차지해요. 여씨 부인. 여태후. 중국 역사상 국상 3위 안에 드는 여자예요. 국상 3위 안에 들어요, 이 여자가. 반대파를 완전 씨를 말려버리는 아주 악독한 여자고, 고조 유방의 후궁도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혀 뽑고 팔다리 잘라서 돼지우리에 넣어버리는 여자라고. 아주 악독한 여자야. 근데 이 흉노가 한족을 깔봤어요. 그러면서 국상 3위 안에 드는 이 여태후한테 흉노 추장의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는지 아십니까? 내 마누라가 죽었다, 지금. 응? 그래서 나 지금 고독하고 너도 고독하지 않냐? 남편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외로운 처지니까 각자 만나서 있는 것 없는 것을 교환하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어? 대단히 모욕적이잖아요. 어? 근데 이 여태후가 꼼짝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흉노를 한무제가 전거했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하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봐서 알잖아. 맨날 저기 흉노한테 두드러 맞고 조공 바치고 어리석게 살살살살 저기 뭐야 비위 맞히고 돈 바치고 갔다고 곧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을 피하려는 이런 거, 이게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무제가 16살 때 저기 즉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16살 때 어땠어? 무서운 거 있었어요? 없잖아. 16살 즉위해서 22살부터 수완을 보였다고 하는 사람인데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무서운 거 있었어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학교라는 감옥에서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적혀서 우리가 그 압제를 받다가 교실 이대야 한번 하고 나왔단 말이지. 피가 모자라 이러면서 나왔어. 뭐 나왔단 말이야, 밖으로. 뭐가 무서워? 근데 말이야, 이런 뭐가 무서워 이런데 내가 황제까지 됐어요.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우리 할아버지부터 계속 당해? 저거 가만 놔둘 수 없다. 조지자. 이런 거지. 그래서 한무제가 이 불행의 악연을 끊기 위해서 대대적인 흉노 정벌을 명합니다. 왜 가만히 있어? 계속 얘기해? 설마? 다음 시간에. 아이, 죄송합니다. 지난주도 얄밉게 끊어서 이제 정벌에 나섰는데 정벌 나서야죠. 이러다가 네. 구독자분들 한계가 있잖아. 찾는데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거 사실 끊는 타이밍은 제가 끊는 게 아니고요. PD님들이 정해줘요. 왜 이런다? 왜 이래? 누구 욕먹이라고? 자, 이제 한무제가 정벌 나가는데 네. 1차 때부터 직접 나가나요? 아니야. 한무제는 직접 안 나가. 밑에 애들 시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반기 정벌이 있었고 후반기 정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반기와 후반기는 한무제가 어떤 자기 여인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전반기에는 위청하고 곽거병이라는 사람을 내보내는데 이게 또 사연이 조금 있죠. 원래 이 위청 원래 양치기 출신입니다. 양치기 출신인데 이 위청의 누이 동생이 한무제 누나가 이제 평양공주라고 있었거든요. 이 평양공주가 데리고 다니는 계집종이 위청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완전 외모가 완타치였나 봐. 어느 날 이 한무제가 본 거야. 누나가 데리고 된. 누나. 왜? 저 뒤에 있는 쟤 누구야? 내 몸종인데. 미치겠네. 누나. 얘가 왜 이래? 궁에다 놔놓고 그냥 가. 왜? 나 알잖아. 왜 그 누나? 나 황제 알지? 뭐 이상한 애네. 갔어요. 그러고선 그런 거야. 너 일로 와봐. 엄마, 폐하. 얘는 고개도 못 들지. 폐하. 그때 한무제 한마디 하는 거지.
오빠 믿지? 한마디 하는 거지. 그래서 덜커덕 노비였던 여자가, 몸종이었던 여자가 후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 한무제의 정실이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단숨에 뭐예요? 폐선시킨 거죠. 그래서 딱 여러분 사극 보면 나오잖아. 그대의 죄가 뭔지 아는가? 막 폐하 왜 그러시옵니까? 막 그러면 대통을 잊지 못한 죄. 죽어서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자른 거야. 그러고선 바로 이제 얘한테 가는 거지. 위자부였어요. 이 후궁 이름이 위자부한테 가서 자기야 자리 비었어. 빨리 와. 그래서 갑자기 위자부가 황후가 됩니다. 몸종이었던 여자가 황후가 돼요. 완전 인생 역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이 한무제가 이 위자부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한시도 안 떨어지려고 말했어요. 그때 이 위자부가 한마디 합니다. 폐하가 나 사랑하는 건 아는데 난 폐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왜? 폐하 저한테만 잘해준다고 사랑을 다 표현하는 걸 생각하세요? 왜? 내 사랑이 모자라? 왜? 난 너 때문에 지금 조항치까지 내보내고 너 여기 안 쳤잖아. 그때 여기서 위자부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어? 남자 미치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눈물 흘리면. PD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그치? 죄송합니다. 사실 나 오빠 한 명 있다. 나 오빠한테도 인생 역전할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우리 오빠하고 싸움 잘한다 그랬어. 한무제가 처음에 왜 울어? 이렇게 하다가 그 말 때렸더니 이런 거죠. 그거였어. 난 또 뭐라고. 그래,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 보일게. 그래서 덜커덕 양치기 출신이었던 위청을 대장군으로 삼아요. 그러고서 이래요. 야, 네가 흉노 정벌하는데 네가 앞장서라. 딱 이래요. 곽거병은 누구냐? 위청 조카예요. 근데 이 둘은 그래도 한무제 입장에서는 로또였어요. 이 둘은 그래도 군사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위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치통감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청은 비천한 노비 출신이었지만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다. 능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사대부를 만나면 예의를 갖추고 사병들에게 관대했다. 모두 그의 지위를 받기를 원했고 장군의 자질이 있어서 매번 출병하면 공을 세웠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이 사람이. 위청 조카였던 곽거병 역시 전투 능력이 뛰어났어요. 특히 기병을 이끌고 하는 이런 작전에 대단히 능했단 말이지. 한무제가 감탄했대. 보고서 와 이랬대 한무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또가 터진 거예요. 정벌에 나서기 전에 일단 한나라와 흉노의 군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군대 정비를 잘했었나 봐요. 한무제가. 이때 한나라는 대단히 균형 잡힌 선진적인 군대였어요. 그 흉노는 이제 전형적인 유목 군대였고, 특히 이제 한무제의 군대가 뭐냐면 왜 보병이 기병을 상대해야 되니까 가장 신경 써서 했던 훈련이 진법 훈련이었대요. 그 다음에 적의 기병이 가까이 오면은 뭘로 때려잡아야 될까? 강력한 투사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용 무기로는 주로 노궁, 석궁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흉노 애들은 전형적인 유목기병대, 도망가면서도 허리를 돌려서 활을 쏠 수 있는 전형적인 유목기병대였고, 이 드디어 첫 원정이 되는데 무려 이 첫 원정에서 7라운드를 붙습니다. 얘네가. 초반하고 중반에는 흉노한테 한번 크게 졌어요. 그렇지만 무려 7라운드를 붙어요. 7라운드를 붙으면서 흉노를 몰아치고 특히 곽거병의 활약에 눈부셨어요. 왜 곽거병의 활약에 눈부셨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한나라 기병들이 상대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 곽거병은 달랐다는 얘기지. 자기 기병에 몽골족 출신 기병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부대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어요. 그리고선 깨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이의제이예요. 오랑캐를 작살낸다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이의제이란 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몽골족 기병을 받아들이고 나서 걔네가 하는 훈련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명이 앞선 나라 애들은 뭐야? 너 미개한 새끼들 말이야. 우리 거 따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작살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곽거병은 안 그랬다고.
몽골족 기병 받아들이면서 걔네 전투 훈련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사실 여러분들 얘네가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겼다밖에 없어요. 거의 이겼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목민족 애들이 기록 남기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얘네 편제에 어떠어떠한 부대가 있었는지를 보면은 이게 대충 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얘네가 뭐예요? 우회기동 각계격파로 나올 거다. 이게 저기 뭐 기동력을 잃어서. 그럼 우리는 매복하고 있다가 우회기동에서 각계격파를 시도하려는 애들한테 타격을 주고 얘네가 도망가면은 후면에 대기했던 강력한 몽골적 기병으로 추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도 정찰병을 보내거든요. 이쪽도 똑같이 몽골족 정찰병을 내보낸다. 그리고 몽골족 정찰병은 어떻게 해요? 몽골족 정찰병들을 헌터킬러를 만들어요. 어떤 헌터킬러냐? 적 정찰병을 사로잡는 헌터킬러를 만든다. 그래서 저기 흉노의 정찰병을 사로잡아서 정보를 캐내고 적의 주력 부대가 어디 있나, 적의 선우가 어디 있나 이런 걸 캐는 거예요. 여기에 당한다. 흉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까지 자기네가 깔봤던, 미개하다고 깔봤던 애들의 전법을 흡수해서 마치 유목민족처럼 싸워요. 그러니까 적한테 배울 게 있으면 빨리 배워야 돼. 정말 빨리 배워야 돼. 그래서 심지어 이 곽거병의 부대가 우르무치, 여러분 우르무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신장 위구르 지역이래요. 여기까지 진출해서 흉노를 완전히 밀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봐요. 아까 유목민족의 단점이 뭐였죠? 단결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니까 이길 때는 와 손에 손잡고 하지만 지니까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전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정이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바로 한무제의 한나라 군대, 위청 곽거병의 한나라 군대 승리로 끝나요. 이렇게 1차 원정이 끝나잖아요. 네네네. 그럼 두 번째 원정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쫓겨는 갔는데 거기서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열을 가다듬고 BC 91년 요때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이때도 2차 흉노 전벌을 단행합니다. 이번에도 위청과 곽거병? 아니에요. 이번엔 다른 사람입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잖아요. 위황후가 나이가 드니까 한무제가 급격하게 위황후한테 흥미를 잃어버려요. 야, 뭐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맞춰 항상 뭐예요? 사랑이 떠나가면 이런 사람 뭐야?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니까 사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침 이때 절세 미녀인 이씨가 등장합니다. 홀라당 빠져요.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이씨를. 마지막까지 사랑한 여인이라고 한무제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모르죠. 뭐. 하여튼 이 이씨하고 사랑에 빠져서 잿가닥 이씨를 후궁으로 맞아들여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씨 부인이 말도 안 했는데 한무제가 기술 들어갑니다. 이분한테. 자기 내 사랑 확인하고 싶어? 폐하 지금도 분에 넘쳐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난 그대뿐 아니라 그대 가족도 사랑할 거야. 이러면서 오빠라고 있지? 이광리 기골이 장대하던데 대장군 하나 줄까?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난 거야. 한열마 구하러 간 게 이광리예요. 이때 이광리. 왜냐하면 이게 단기 필마로 싸워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 유목민족 애들하고. 근데 얘네가 항상 얘네 말을 못 따라잡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유목민족 말보다 훨씬 튼튼하고 빠른 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무제가 서역 대환국, 그러니까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이래요. 여기에 한열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게 한열마가 뭐 하루에 1000리를 달리고 뭐 피 같은 붉은 땀을 흘린다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360km 되는 사막을 횡단한다라고 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한열마를 얻는 것이 흉노를 정벌하는데 관건이다 해가지고 무려 7만의 병력을 소모하면서 한열마 암수 3000마리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원정에 나서게 되죠. 1차 때는 한열마가 없었고 대신 곽거병은 몽골족 기병들을 썼었고 2차 때 이광리를 보내서 한열마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광리가 기병이 위주로 된 대규모 토벌군을 조직합니다. 당연히 총사령관은 이광리, 정예 기마군단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해. 다른 거 말고. 그 묘한 얘기 뭐야? 옆에서 젊은 장군이 하나 있어요. 이릉이라고. 이릉이라는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이릉도 이게 명문가 후예예요, 얘가. 이제 한무제가 이렇게 이시부인 딱 옆에 있고, 야, 봐. 자기 오빠가 지금 대장군이야. 기마군단 입고 가. 어때? 폐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사와요. 어머, 폐하 뭐 스윗가이 막 이러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한무제가 한껏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젊은 새끼가 하나가 폐하 뭐냐 너 저한테도 병력을 나눠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왜? 지금 가는데 임마. 그러니까 아니요 저도 싸우고 싶습니다 폐하. 그러니까 얘가 있어. 야, 지금 기병이 저쪽으로 다 편제됐기 때문에 너한테 줄 기병 없어. 이랬거든요? 근데, 그럼 거기서 물러서야 될 거 아니야, 눈치껏. 보병이라도 괜찮습니다, 폐하! 이랬다고, 얘가. 이름이. 그니까 저기 왜, 이게 명문가 후손이니까 이제 신하들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면박은 못 주겠고, 이런 거 있잖아. 눈치 없네. 알았어. 그럼 저기 보병을 5천 줄게. 처음에 이랬다? 보병 5천도 아니라, 보급부대 하라고 그랬다. 보급부대 준다고 그랬다고. 이릉한테. 근데 이릉이 싫습니다. 전투부대를 주십시오. 그랬다고. 알았어. 저기 그럼 보병 5천 줄게. 됐지? 그러니까 망극합니다. 폐하 이랬다고. 그때 이게 신하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지. 저 이릉 저 새끼 분위기 파악 진짜 못하네 이게. 야 지금 저기 우리 황제가 이부인 앞에서 한번 이거 잡으려고 이거 한번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왜 저래? 그러면서 그때 어떤 신하가 그래. 야 지금 장난이 아니라 저 이름 저거 큰일 났다. 저러다가 지면 죽고 이겨도 미움 받는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일이 더 묘하게 돌아갑니다. 이광리가 정예 기병을 이끌고 나왔는데 대패를 해요. 그리고 딸랑 보병을 5천 데리고 나갔던 이릉이 놀랍게 승리합니다. 보병으로.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런데 이릉의 부대가 보급난에 시달렸거든. 보급을 보내줬는데 보급이 안 와. 아마 내 생각에는 미움받아서 안 간 것 같아, 보급이. 무려 7번인가 8번을 싸웠대요. 그래서 다 물리쳤는데 마지막 전투에서 흉노가 총공세를 이릉의 부대에 합니다. 이 마지막 총공세 때 이릉이 무려 8일간을 버틴대요. 8일간을 버티다가 항복을 합니다. 중과부적으로. 그래서 이 소식이 한무제한테 들어가요. 한무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릉이 그 잘 버티던 이릉이 패배했단 말이냐?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나 그 새끼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내가 내가 봤어. 이 새끼는 짐에 5천의 병력을 축 내려간 새끼야. 딱 이래버렸다고.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 사마천이 튀어나옵니다. 태사령이었어요. 사마천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관직이. 이때 사마천이 딱 튀어나와서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냐. 폐하, 이릉은 죄가 없습니다. 그는 3만의 대군에 포위되어 끝까지 분전했습니다. 이릉의 임전무태의 그 정신은 오히려 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폐하, 왜 그러시나이까? 이랬다. 지금 한무제가 지금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옆에서 태사령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이빠른 소리를 해버리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알겠어. 너 일단 너 태사령 그리고 너 지금 바로 가면 내가 널 어떻게 처결할지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금부장 불러요. 예, 폐하. 바로 옥에다 넣어라. 철퇴 안 맞은 게 다행이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사마천은 어떻게 됩니까? 궁형에 처합니다. 궁형. 알죠? 궁형. 거세형. 쌍동 잘려요. 쌍동 잘려. 아니, 그러니까 완전 이건 수모 중에 최고의 수모 아니야, 남자한테.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서 사기를 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마천. 이름과 사마천은 이렇게 듣는데 예. 대패한 이광민은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대표했는데 그럼 대패했으면 뭐야? 일단 전열 수습하고 총지휘관을 바꾸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한테 계속 맡겨요. 그런데 간신히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간신히. 그러니까 쉽게 말로 이제 그러니까 막 사람을 갈아 넣으면서 간신히 승리하다가 마지막에 대패를 해버립니다. 이광리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대패하고 돌아와서 그냥 난 군사적인 역량이 없나 보다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또 사고를 친다고. 왜냐하면 왜 이시부인이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시부인이 낳은 아들이 마냥 창의왕이에요. 근데 이광리가 뭐야? 야, 이 창의왕, 내 지금 뭡니까? 조카를 왕을 만들어야겠다. 일을 꾸며요. 일을 꾸미다가 걸려요. 영모죄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족이 다 싸그리 죽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얘는 혼자만 튑니다. 이광리는. 그리고 어디로 망명할까요? 흉노에게 망명합니다. 그러니까 흉노는 또 이광리를 환대한다. 왜? 자기네들 백성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흉노의 추장, 그러니까 흉노 왕 엄마가 몸져 누우니까 무당에서 구슬했는데 무당이 딱 점괘가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 저기 한나라에서 온 죄를 인신공양해야 된다. 여기서 죽어요. 그럼 이 다음에 흉노는 어떻게 돼요? 한나라한테 깨졌다기보다는 스스로의 심한 분열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멸을 해요. 물론 한나라와의 몇 년간의 수십 년간에 걸친 전쟁이 여파가 있었겠죠. 여파가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스스로의 분열에 의한 자멸을 하고 마는 게 흉노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한무제 흉노 정벌이 끝나는데 네. 이 아이템을 한 이유는? 한무제가 사람 쓰는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한무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한무제가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행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정치적으로 왜 불행했을까? 저는 이 사람이 사람 쓰는 스타일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로 지금 이 지점이 제가 오늘 한무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위청 곽거병 선택했을 때 성공했잖아요. 1차 원정원. 근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로또였을 거예요. 정말 로또였을 거예요. 근데 한무제는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착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행운은, 이런 로또 같은 행운은 리바이벌 되지 않습니다. 리바이벌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자한테 또 빠져서 능력치 검증이 없이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광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위청, 곽거병, 로또 터졌지만 그 다음에 등용을 별로 안 했고, 곽거병도 뭐 아주 안 좋게 죽고요. 위청만 뭐 천수를 누렸나? 근데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뭐 그 가족들도 다 뭐 몰살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 이광리도 역모를 일으켰고, 그나마 능력 있는 이릉도 버려버렸고, 바른 말하는 사마천도 궁형이라는 형벌을, 아주 남자로서는 취역적인 형벌을 때려버렸고.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그냥 다 그냥 이래? 이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하고는, 황제는 왕하고 다르잖아요. 왕은,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왕조가 좀 특별한 케이스가 신하들이 많이 개기잖아요, 사실. 왕권이 강화가 좀 힘들잖아요, 가면 갈수록. 근데 황제는, 왕하고는 차원이 또 달라요. 황제는. 이건 거의 거의 신이야, 황제는. 백구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수많은 고륙 상쟁 속에서 권력을 틀어진 이런 황제라면, 그러니까 왜 이 한무제가 처음에 서열순위에서 완전히 밀렸다는 사람인데 피로 부르는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황제가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어떤, 쉽게 말해서 대드는 것, 리토트도 허용을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과연 이렇게 하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이 사람이 인사하는 거 보면 원정을 내보내는 그 대장군을 선택할 때 기분파예요, 약간. 제가 봤을 땐 기분파거든요. 왜 하필이면 가장 당시에 총애했던 부인의 오라버니들을 대장군으로 삼느냐. 근데 이런 인사정책이 심한 부작용을 낳을 거예요.
이광리가 그걸 대표적이죠. 왜? 이광리 전투에서 대패배했고 2차 원정 성과가 그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여동생이 황제의 이쁨을 받는다는 그 이유로 카르텔을 형성하다가 영모까지 가게 됐다고. 근데 나중에 이 한무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구든 자기 자식도 마음에 안 들면 영모의 누명을 씌워서 손자까지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아주 비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 권력이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이런 황제라는 절대 권력은 매우 고독한 것이야. 과연 그랬을까? 왜 일흥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마천이 자기가 한무제한테 궁용을 당했으니까 안 좋게 쓴 것도 있었겠죠. 안 좋게, 분명히 안 좋게 썼겠어. 야, 그렇죠. 야, 안 좋게 썼겠지, 당연히 안 좋게 썼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흥을 그렇게까지 일흥을 내버릴 필요는 없었잖아요. 왜? 자기 밑에 유능한 인재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지, 이 사람도. 분명히. 그리고 적어도 신하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야. 우리가 2차 원정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신하들이 단 한 명도 일흥 외에 어떤 유능한 장군들을 추천 안 했을까?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장군 이광리 삼아서 내보냈을 거란 말이지. 인사 정책의 원칙이 없었단 말이지. 이 사람은 기분파였고. 그 다음에 태사령이라는 정식의 관직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물론 듣기 싫겠지만 정확한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잘라버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막 내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죽여버리겠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인사정책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망하는 인사정책만 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황제인데 누가 나한테 대들어. 괘씸하다, 무엄하다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고 괘씸죄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괘씸죄를 주더라도 잘못한 만큼만 주면 되잖아. 태사령 잘라버리고 귀양을 보내버리면 되잖아. 그걸 굳이 잘라야 돼? 이래야 돼? 그래서 천추한을 남겨야 돼? 그게 과연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한무제의 흉노, 정벌, 흉노를 어떻게 정벌했다 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원칙 없는 기분파 인사, 기분파 단죄를 하다간 나라가 박살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거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역전의 용사 시즌1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유, 많이 저도 아쉬운데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즌2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즌2를 하기 전에 이제 중세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책을 다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책도 써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중세에 있는 여러 가지 전쟁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